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표적 수사했습니다. 동성애자 군인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성관계를 한 군인들을 기소한 겁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중위와 상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 1,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 공동체나 군기를 해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로 지금까지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 그리고 행복 초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가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스럽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건 더 이상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혐오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사에서 고귀한 정신의 고양과 정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혐오는 한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혐오는 나의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하여 육체를 타자화하고 혐오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혐오는 자기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인 셈이었죠. 혐오는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유지에 치명적인 독이나 오물과 같은 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입니다.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타자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며 우리 정체성을 파괴되는 것도 혐오의 대상이죠. 자기애의 반대가 자기 혐오라면 자기 혐오의 반대는 타자 혐오가 되겠죠. 타자 혐오와 자기애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자기 혐오가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어 근친상간이나 친살해 등이 특히 혐오감을 주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관계가 있죠. 2016년도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부모가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자식을 죽이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였다고 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는 않는데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포기한 부모에 대한 우호적 비판인 셈이죠. 1918년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고 신에 대한 원망과 절망, 고통에 신음하던 작가 박원선은 한말씀만 하소서 라는 책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 토할 것 같았다. 아침에 먹은 것을 깨끗이 토해내고 나니 낮잠을 좀 잘 수 있었다. 여기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왜 토해낼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쇠약해진 몸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음식 섭취를 본능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런 자연스러운 몸의 요구에 대한 거부는 자기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혐오한 것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몸이 살아보겠다며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본능이며 맹목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밥이 넘어가는 것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혐오감은 자기 정체성의 한 축을 이룹니다.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무질서하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당신이 혐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혐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의 성격과 인격을 짐작할 수 있죠. 혐오감도 예를 들어 독약에 관한 혐오감이 생물학적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취향과 상반되는 것에 대한 혐오는 개인의 정체성의 방어 장치가 되는 것이죠. 혐오가 개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치가 변화하면 혐오하는 대상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에서는 여자 같은 남자, 즉 수동적인 남자가 신의 뜻이 진리였던 중세시대에는 성욕, 탐욕, 폭식과 같이 육체적 욕망이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시대별 혐오의 대상 구체적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혐오의 대상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혐오감을 빼놓고는 혐오의 역사는 불완전할 정도로 혐오에 있어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고대 히랍과 로마에서는 동성애를 지금 우리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하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군대처럼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문화에서 남성들 간의 시대적 대륙 침략과 전쟁의 시대에 집단 문화에서 이성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던 환경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이성애보다는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흐르며 중세에 들어 성적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였던 때 동성애에 관한 개념이 지금의 혐오의 대상으로 변한 후 지금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동성애가 강간보다도 부도덕한 행위로 유럽에서 인식되었다고 하니 역사적, 문화적 주도권과 그 권력의 주인이 타자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당연한 문화가 종교와 섞이며 극과 극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보다는 무서운 사회적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혐오스러운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상황이 존재하므로 딱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개인에 따라서 혐오의 대상이나 양상도 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취향은 태어나 자라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혐오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변수의 완전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작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명성을 날리던 작가 오스커 와일드가 동성애 스캔들에 휘말리며 혐오 인물 1위로 전락한 예까지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또 2000년에 커밍아웃한 홍석천의 사회적 혐오와 수모를 얘기하며 시간이 흘러 20년 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는 서서히 누그러들어 이제는 공중파나 영화의 소재로도 다루어질 만큼 대중화되었다고 그동안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있어 동성애적인 문화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혐오스러운 사람이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사람과 대상을 규정짓는 혐오의 감정과 태도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타자에 대한 혐오와 대상화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악이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자기 취향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혐오를 통하여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이고요. 물론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런 문화는 점점 더 사라지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듯 누군가도 날 혐오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울리는 사람마다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 나도 누군가의 타인이라면 입장을 바꿔본다면 같은 논리가 아닐까요? 라온이었습니다.